자,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세상. 국경선도 희미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나라 군대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세상.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의 피와 전쟁, 그리고 조약 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오늘은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들, 국제 정치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당시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30년 동안 싸운 종교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각국 대표들이 모여 약속을 하나 합니다. 이제 남의 나라 종교나 내정에 간섭하지 말자. 이때 비로소 주권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왕이나 교황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가 가장 높은 권위가 된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국제 정치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국가들이 너무 강해지자 부작용이 터집니다. 바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비스마르크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협상이 팽팽하게 맞서던 중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총력전이었죠.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가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히틀러가 등장했고 결국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이 전쟁은 미국의 참전과 소련의 반격으로 끝이 났고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국제연합을 만들어 대화로 풀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세상이 미국과 소련 두 거인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정거장, 냉전이 시작됩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를 반으로 갈라놓았고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폭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냉전도 1991년 소련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막을 내립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과 동유럽의 혁명은 국제 정치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존 로버트 실리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정치이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전쟁도 결국 이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지금의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960년대 미국 은행에 걸어 들어갑니다. 주머니에서 35달러를 꺼내 창구 직원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금으로 바꿔주세요.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금 1온스를 내어줍니다. 꿈 같은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곧 금이었던 시대.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돈을 가져가도 금을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국제금융과 무역질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화폐의 가치를 금에 묶어두었습니다. 금이 있어야 돈을 찍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럽은 전쟁 비용 때문에 금을 다 써버렸고 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 우즈의 44개국 대표가 모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일명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이제부터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다. 대신 미국은 금 1온스를 무조건 35달러로 바꿔주겠다. 모든 나라의 돈은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금에 고정된 강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미국은 금고에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프랑스가 의심을 품습니다. 미국 너네 금 없는 거 아니야? 내 달러 당장 금으로 바꿔줘. 미국은 위기에 몰렸고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이 순간 브레턴 우주 체제는 무너졌고 돈은 금과 이별하고 신용으로만 움직이는 진짜 종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는 킹스턴 체제로 넘어갑니다. 환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춤추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가의 부도 위기를 막아주는 경제응급실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이곳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었죠. 둘째, 세계은행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나 가난한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축가 역할을 합니다. 셋째, 세계무역기구입니다. 나라 간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심판을 봐주는 심판관입니다. 과거의 GATT 체제보다 권한이 훨씬 강력해져서 서비스나 지적재산권까지 다루고 법적인 강제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금 조각에서 시작해 달러 패권을 거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숫자로 움직이는 세계 경제. 우리가 매일 쓰는 돈과 물건 뒤에는 이처럼 치열한 금융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쳤다고 칩시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도 감옥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제발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고작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나요? 이것은 국제법상 외교관이 가진 특권, 면책특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찰도 감옥도 없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법, 국제법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은 어기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하지만 국제법은 다릅니다. 국가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규범이지만 강제로 집행할 세계 경찰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 조약입니다. 국가끼리 맺은 문서화된 계약서입니다. 도장을 찍은 나라끼리만 효력이 있죠. 둘째, 유엔 헌장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셋째, 가장 흥미로운 국제관습법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다들 그렇게 해와서 법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효적 지배입니다. 일본은 자꾸 독도는 분쟁 지역이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쫄려서가 아닙니다. 국제법상 이미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우리 경찰이 지키고 있는 실효적 지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재판에 가서 내 땅임을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제관습법의 힘입니다. 또 다른 관습법은 앞서 말씀드린 외교관 면책특권입니다. 외교관은 주재국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럼 범죄를 저지른 외교관은 그냥 둬야 할까요? 이때 쓰는 카드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기피 인물 선언입니다. 너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니 당장 나가라고 추방하는 것이죠. 실제로 2023년 캐나다가 중국 외교관을 이 제도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도 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전쟁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단 2가지 경우만 예외입니다. 침략을 받았을 때의 정당방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유지군을 보낼 때입니다. 전쟁 중이라도 포로를 학대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하면 전쟁범죄가 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 끌려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부도 없고 경찰도 없는 불완전한 법. 하지만 이 국제법이라는 약속이 있기에 세계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며 야생의 정글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도둑을 막겠다며 큰 칼을 하나 샀습니다. 그걸 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도둑을 막으려는구나 하고 안심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저 칼로 나를 찌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길까요? 결국 여러분도 불안해서 총을 한 자루 삽니다. 그러자 이번엔 옆집이 놀라서 더 큰 기관총을 삽니다. 서로를 공격할 마음은 없었지만 결국 온 동네가 무기고로 변해버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입니다. 오늘은 국가의 생존 본능, 국제안보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주의입니다. 옆집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신뢰가 없으니 무조건 내가 힘을 키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이상주의입니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면 된다. 제도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구성주의입니다. 옆집을 적으로 생각하면 적이 되고 친구로 생각하면 친구가 된다. 신뢰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거대한 두 개의 패거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은 한 놈만 건드려도 다 같이 때린다는 집단방위 원칙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겁을 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서둘러 나토에 가입한 것도 이 강력한 보호막 때문입니다. 반대쪽에는 이에 맞서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최근에는 이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서방의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해 오자 우리도 뭉쳐야 산다며 반서방 연대를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곧 운명이다.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지도를 보면 왜 거기서 싸움이 나는지 보입니다. 과거에는 안보가 총이나 탱크 같은 군사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염병, 기후위기, 경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옆집이 칼을 사면 나도 칼을 사야 하는 슬픈 딜레마. 우리는 언제쯤 이 불안한 무기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193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표씩 행사하는 가장 민주적인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딱 5개 나라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안 돼. 나는 반대야. 그러자 나머지 188개국이 아무리 찬성해도 그 안건은 폐기됩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국제연합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합체 유엔과 국제기구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며 만든 유엔은 현재 193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유엔에는 크게 2개의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회입니다.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한 표를 가집니다. 미국도 한 표, 작은 섬나라 투발루도 한 표죠. 여기서는 예산이나 권고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여기에는 상임이사국이라는 절대 반지를 낀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들은 거부권을 가집니다. 전 세계가 찬성해도 이 중 한 나라만 반대하면 어떤 제재도, 어떤 파병도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유엔이 무기력했던 이유가 바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이렇게 삐걱거릴 때 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들끼리 따로 뭉쳤습니다. 바로 G7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소위 부자 구단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경제 대책을 논의하려고 만들었죠. 하지만 신흥국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빼고 너네끼리 결정하냐는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판을 키운 게 G20입니다. G7에 한국, 중국, 인도 등 12개국과 EU를 더해 20개국이 모인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면서 위상이 높아졌죠. UN, G7, G20.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모든 것을 강제할 세계 정부는 없습니다. 다만 국익을 챙기려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수싸움과 파국만은 막으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 베를린으로 갑니다. 여권 검사? 없습니다. 돈? 환전할 필요 없이 똑같은 지폐를 씁니다. 심지어 핸드폰 로밍 요금도 국내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인데 마치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곳. 이것이 바로 지역주의의 결정체 유럽연합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뭉쳐야 사는 국가들의 생존 전략, 지역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끼리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EU입니다. 처음에는 석탄과 철강을 같이 관리하던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7개국이 모여 입법, 행정, 사법 기능까지 갖춘 거대한 통합체가 되었습니다. 유럽 시민들이 직접 뽑는 유럽의회가 있고 유로화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도 있죠. 하지만 모든 지역기구가 EU처럼 끈끈한 건 아닙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익이 안 맞으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볼까요? 이곳은 복잡한 알파벳 전쟁터입니다. 동남아 10개국이 뭉친 아세안을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이에 질세라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CPTPP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이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어느 줄에 서야 할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곳은 떠오르는 신흥국들의 모임 브릭스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들은 서방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이집트 등 회원국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가입을 철회하는 등 진통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통합, 아시아의 주도권 경쟁, 그리고 자원 부국들의 연대까지. 국경을 넘어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는 지역주의.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오늘도 새로운 동지를 찾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